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김명근입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자만이 강물의 세기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살을 거스를 때 강물의 세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주어진 상황과 풍파를 직접 겪어낸 사람만이 얻는 진리가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마 약세장이나 위기 상황을 버텨내는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탄한 실력을 기르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시황 및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의 대가 조일교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담에 앞서서 대표님 강의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파트너 조일교라고 합니다. 자, 오늘 벌써 5강째네요. 그러니까 5강이라는 건 5주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시황편은 시간이 갈수록 좀 강해지는 긴축 압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신문의 거의 대다수의 헤드라인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갑자기 이렇게 3월 FOMC에서 또 긴축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나를 제가 보고 싶고, 그걸 통해서 또 시황을 좀 제가 추려내려고 합니다. 일단 물가지수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다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제 예상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에서 이렇게 물가지수가 PC가 올라가서 물가지수가 야단 법석이 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아마 올해 한 6월 정도 이렇게 정도 되면 정말 그 누구도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2%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4, 5%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2를 예상했는데 6.4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전달 대비, 그러니까 YOY는 전년 대비고 MOM은 전달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전달 대비가 이렇게 확 올라가 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 꺾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물가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자 물가지수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좀 올라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연준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다는 물가지수가 개인 PC, 그것도 근원 PC, 그리고 연준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다는 고용 지표가 이제 4월 달 나오는 고용 비용 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5.1, 5.0, 4.7, 4.6으로 가다가 갑자기 4.7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이 많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예를 때 PC하고 CPI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40% 정도 되는 게 렌트비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1년 정도 후행해서 연동되는 렌트비인데, 이 근원 PC는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렌트 비용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어떤 거에 올라갔는가를 보니까 서비스 쪽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인들이 소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소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PC가 올라간 걸 가지고 우리가 물가가 올라갔다, 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넌센스 아닌가요? 어떻게 본다면 개인들의 소비력이 괜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착륙이다, 뭐 굉장히 헤비하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PC가 올라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헤드라인에 쓰고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켜보는 거죠. 과연 3월 FOMC에서 연준이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을 할까? 저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지표를 봐야 되잖아요. 아까 PC는 좀 경기 쪽에 가까우니까요. 자, 고용 지표가 이렇게 싹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 7월이 최대치, 고용이 안 꺾여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꺾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안 꺾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PC도 증가됐잖아요. 근데 PC가 증가될 때 렌트비가 아니라 서비스가 증가됐고 소매 판매도 증가됐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보장 체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연동해서 올해 8.7% 정도 올렸다. 그래서 이거를 받은 첫 달이니까요. 사람들이 샀을 것이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소매 판매는 모른다. 그러니까 2월 달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좋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내구재 주문이 새벽에 발표됐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구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지표하고 내구재는 달라요. 내구재는 뭐냐면 3년 이상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쉽사리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놓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이상 쓰는 내구재 주문인데 내가 경기가 좀 안 좋아. 그러면 4년 쓸 수도 있고 내 경기가 좀 좋아. 내 수입이 많이 올라가면 2년 안에 바꿀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내구재 주문은 지금의 이런 논의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연원 총재들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한 멘트를 했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3월 FOMC에도 제임스 블라드 아주 유명한 아저씨죠.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한 리저로 5.37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5.25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못 올릴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3월 FOMC에서 빅스텝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패드 워치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 패드 워치 치면 그 다음번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인상될 것인가 확률이 실시간으로 막 변해요. 근데 PCE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0bp 인상은 거의 제로였는데요. PCE가 나오고 나서 50bp 인상이 확 올라갔어요. 아직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다가 이렇게 매파 발언이 이제 힘을 얻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구매자 관리 제가 원래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하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ISM이 앞에 붙는 게 있어요. 근데 ISM이 앞에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ISM이 안 붙잖아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예상치보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예상치보다 올라갔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매우 견조하다. 그 임금과 물가 상승 압박이 작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1년 만에 4.75를 올렸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린 거죠. 그런데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여러분들과 이건 제 뇌피셜인데요.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올리는 측면이 많은 연준 의원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9%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공급망에서 오는 거지 수요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었어요, 옛날부터도. 그러니까 4.75 정도로 올라갔는, 이렇게 1년 안에 이렇게 땡겼는데도 불구하고 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지금 물가와 관련해서 통화 정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연준이 알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물가를 잡겠다라고 금리를 올렸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나중에 이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채금리도 이제 저는 안 떨어지만 계속 근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거죠. 여기다가 기관들의 주식 매도가 굉장히 세요, 최근에. 이 영향력이 있는 점을 우리가 보시면 외국인들은 벌써 올해 7조 4천억을 샀어요. 단위가 조니까. 근데 기관은 3조 4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2002년 3월 달도요. 기관은 5조 4천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달리 가잖아요. 조금 산다 그랬는데 또 다시 팔죠. 코스닥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7천억을 샀는데 기관은 그 이상인 9천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기관의 매도가 강하면 코스닥이나 거래소가 못 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스닥 얼마나 좋습니까? 종목 장세로. 그럼 지금 이 기관을 대신하고 있는 게 뭔 얘기라는 얘기예요? 예, 스마트머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코스닥 시장을 지금 거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수급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재의 수급이 누가 주체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좀 이따 제가 교육에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관이 파는데 코스닥이 종목 장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스마트머니가 땡기는 장세고 외국인이 일단 땡기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의 종목 장세에서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에서. 근데 기관이 왜 팔까요? 기관들은 사모펀드가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다 뭡니까?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니까 사실 종목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개인들이 뭡니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를 환매해서 빠져나가니까 그 펀드 환매해달라 그러면 이걸 팔아서 기관들은 돈을 줘야 되니까 기관들이 계속 파는 거죠. 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인들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펀드를 환매하거나 팔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관들은 점점 돈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관은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관 매도는 무시하시면 돼요. 기관이 매도한다고 해서 막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또 작년 1월 달에 고객의 딱금 71조였는데요. 지금 47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관들이 왜 시장이 왜 좋은데 기관이 빠져나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고객의 탁금도 증가돼야 되는데 고객의 탁금 증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종목 장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1년 만에 지금 30조가 빠져나간 거죠. 자, 그건 전부 다 고객 탁금이 빠져도 나가고 고객 탁금이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환매하니까 기관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기관들은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과 스마트머니의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초점에 맞춰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 사면 안 되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3월 FOMC를 앞둔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종목이나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보면 일단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신용융자거든요. 이 신용융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금액이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으면 거기다가 주식 담보를 해서 내가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있으면 한 1억 5천, 2억 뭐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담보를 하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형태죠. 왜 이렇게 할까요? 좋으니까. 그럼 시장도 안 좋은데 왜 이럴까? 코스닥 종목 장세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작년에 손실 났던 개인들이 야 이번에 장 좋을 때 종목 장세일 때 한몫에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면 여기다가 1억 담보를 해서 한 1억 한 8천 정도까지 배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용장구라고 그러거든요. 신용에서 산다. 근데 보세요. 작년 1월 달에 7,50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수가 뻥 맞아버렸어요. 5천억 올라갔다 뻥 맞았어요. 9천억 올라갔다 뻥 맞았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초까지 신용장구가 11월 달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12월 달에 엄청나게 안 좋은 시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파니까 1월 달에 급증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작년 1월 달에 7천억, 5천억 이게 연두색만 보세요. 9천억, 1조 2천억, 지금 1조 5천 980억이니까 거의 1조 6천억이죠. 1조 6천억이 단기적으로 신용장구가 올라온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신용장구 물량이 빡빡빡빡 들어오니까 시장이 하락으로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겁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신용장구가 줄지 않은 이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같이 계속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보세요. 신용장구는 2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2월 24일까지 단 이틀 정도 줄고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그만큼 지금 종목 장세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겠다. 뭐 이런. 근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항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권이지만 이렇게 신용장고가 계속 올라가면 하락 변동성이 커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락 변동이 커지면 그때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저가 매수로 받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확 바꿔줘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육에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2023년 3월 증시 시나리오 이제 곧 3월 되니까요. 이제 악재를 보니까 추가 긴축 정책을 위한 지표 발표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제 예상을 보면 3월 달 FOMC에서 50bp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 뭐 50bp가만 인상이 되면 얘는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2,300선 초반까지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는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3월 달에 여전히 25pp를 했다. 그러면 제 내피셜이 맞을 거예요. 제 분석이 맞을 거예요. 내피셜 그러면 안 되겠다. 분석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6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큰 하락 변동성 없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너무 급증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하락을 했다가 또 올라갔다, 하락했다, 올라갔다. 이런 아마 변동성은 좀 심할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이건 좀 아쉽죠. 금통에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페드는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한미 금리 차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죠. 교육하면서.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에.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이 불안정하다. 즉 기관의 대규모 매도 지속. 왜? 펀드 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확산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외국인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딱 소수의 정해진 종목만 사요. 그리고 스마트머니는 한 놈만 패자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는 제한된 돈으로 가는 놈만 막 패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모든 종목들이 가주려면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기관이 돈이 없어요. 펀드가 환매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고객예탁금이 71조에서 46조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목 차별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웠지만 현실인 걸 받아줘야 되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단기 악재인데 장기 호재는 뭐냐면 그래도 코스피는 저평가 국면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영익 교수 있죠. 서강대.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의 한국의 명목 GDP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명목 GDP를 이제 대비해서, 그러니까 명목 GDP를 보면 코스피 얼마 정도 가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3천 가야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지수라는 거는 펀더멘탈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어떤 변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러면 좋겠지만 이 명목 GDP대로 다 갈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한 2,700선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중기 호전, 수급이 호전된다. 일단 코스피만 해서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17조를 샀습니다. 근데 잘 안 팔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소매 판매도 좋고 미국의 경기가 잘 안 꺾이는 이유는 뭐냐? 예. 미국의 리쇼링. 그러니까 리쇼링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다 판매할 수 있다. 뭐 페널티 없이 보조금도 줄 수 있다. 이러니까 미국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강달러 정책을 쓰니까 또 돈이 미국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리쇼링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정책. 그러니까 그동안,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가 안 돼요. 그동안은 공장으로 제조를 해서 갖는 건데 투자도 못하죠. 그러니까 오직 소비 말고는 GDP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GDP를 잡을 수 있는 소비를 써서 지금 이거 두 개 때문에 지금 이게 소비나 이런 게 안 꺾일 뿐이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유효 기간은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끝난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교육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연착륙의 가능성이 부각되는구나. 언제까지? 제가 볼 때는 한 2,700선까지는 고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CPI는 제 예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 정도는 한 4에서 5%?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래서 5월까지, 6월까지는 5월까지는 계속 박스권, 그리고 5월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빠르면 이제 4월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3월 달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23일, 4일 날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그런 리스크가 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50bp면 안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교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 빌 게이츠는 자신의 성공을 멘토인 워렌 버핏의 덕으로 돌렸는데요. 그런 버핏에게도 역시 멘토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투자가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이었죠. 이처럼 성공에 있어서 훌륭한 멘토와의 만남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조건인데요.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시황 및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의 대가 조일교 파트너가 최고의 투자 멘토가 되어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주식과 파생, 교육 VOD의 핵심 자료집까지 알찬 선물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조일교 파트너와 함께하는 스페셜 클래스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시장과 종목의 수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시간이 또 왔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또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오늘은 조금 제가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목 얘기를 할 때는 좀 액티브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이게 시장이나 종목 수급을 할 때는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액티브하게 하니까 30대 후반밖에 안 된 친구가 너무 이렇게 뭐 방방 떠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52살인데요. 근데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차분한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컨텐츠에 따라서 제가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오늘 그런 컨텐츠가 딱 걸렸네요.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이나 종목 수급 분석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네.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 분석이 필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왜 보는가 하면 코스닥의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종목이 잘 가요. 네. 그러면 기관 장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장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는 수급 분석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수급 분석을 꼭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급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 단위 3개월 단위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요즘 기관 안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요 보통 실적 베이스를 통해서 수급을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 사다가 막상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잖아요. 그러면 급속하게 매도로 확 돌아서 버립니다. 네. 그래서 1개월 단위, 뭐 일주일 단위 이렇게 수급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한 3개월 단위로 3개월씩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실적이 네. 분기별로 발표가 되잖아요. 월간 실적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주간 실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섹터별로 특이한 수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 파악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요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기 지표와 외국인의 수급 지표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동조화되는지 비동조화되는지 이걸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황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수급인데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 제가 시황을 볼 때 보는 수급만 빼왔습니다. 예.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진짜 수익률 대 우승자들은 기법 10개 안 본다고. 딱 3, 4개만 본다고. 네. 그러니까 수급도 뭐 여러 개를 봐야 되겠지만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딱 중요한 수급 딱 3개만, 네, 5개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 말고 종목 수급도 해야 돼요, 오늘. 근데 네. 업종이나 종목의 수급은 겉으로 보이는 수급 주도는 안 돼요. 요거는 그냥 업종 참고용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나중에 숨겨진 수급이 대박주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 매수가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관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9,800원이나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지금 종목 장세가 되게 좋아요. 예. 그러면 기관들은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사겠어요? 예, 스마트머니. 그럼 스마트머니는 뭐로 잡힙니까? 개인으로 잡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한다고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하다고 모두 나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스마트머니 장세니까 스마트머니가 치고 나가는 형태의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수급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탁 들어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 분석은 최대한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황을 무시한 종목 수급은 의미가 없고요. 항상 또 아무리 종목 수급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막 한 200~300포인트 빠지는데 그것만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시황이 먼저고 종목 수급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시황 파악을 위한 핵심 수급 분석을 먼저 하고 네. 두 번째 업종 종목 매매에 의한 수급 분석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이제 시황 파악과 종목 투자 시에 놓쳐서는 안 될 체크 포인트를 이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지표를 통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실전 수급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서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떤 부분을 어느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은 실적 단위로 수급을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발표되는 최소 기간이 분기잖아요, 분기. 예, 그러니까 분기로 해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기로 제가 수급을 분석한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시면 네. 앞서도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 엑셀하고 잘 다루죠. 네, 차트 잘 만지실 수 있어요. 엑셀 잘 다루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다루면 이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근데 오늘 네.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좀 웃으시면서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하니까 같이 차분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코스피를 보면 네.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제가 분기 단위로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공통점, 변곡점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2021년 1분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네. 이게 조단위니까 8조 6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 28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 파는 장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수급이 먼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021년하고 2021년도 2분기, 3분기는 요렇게 지금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팔고 있죠. 네.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시장이 이렇게 갇혀 있는 형태면 주로 어떤 장이 올라가는가 하면 개별주 장세 갑니다. 아. 예. 예. 이렇게 개별주가 많이 움직인다는 지수가 개별주가 묶여버리는 많이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예. 그다음에 2021년 4월 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사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조금 움직입니다. 근데 2021년 1분기부터 다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네. 여러분들 제가 잘 보세요. 요 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한 2년 단계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요 때부터 2021년 1분기 이후로부터 진짜 파는 게 많아요, 사는 게 많아요, 분기 단위로. 파는 게 팔고 훨씬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세적으로 판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1개월 단위를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3개월 단위를 보면 보세요. 8조를 샀다가 8조를 팔고 10조를 팔았다가 사는 건 얼마밖에 안 사요. 네. 2조밖에 안 사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시 또 파네요. 또 5조씩 팔잖아요. 네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 큰일 났다. 아. 그러면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지수가 2,400까지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수급을 보면 굉장히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2022년 3분기가 딱 왔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100선을 찍었대요. 2,100선을 찍었는데 갑자기 3조를 사요.
그리고 4분기에 2,100선에서 2,200까지 갔는데 또 5조를 사요. 그러면 예.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연속 한 분기에서 이렇게 매수한 적이 있나요?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제가 이거 다 지울게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2분기 연속 매수한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요? 2002년 3분기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때 지수가 2,100을 가고, 근데 많은 작년에 연말 기획해 보세요. 이게 뭐 지수가 뭐 1,800 간다 그러고 막 네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국인들은 반대로 가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는 외국인들이 돌리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 7조로 확 올라가면서 2,400까지 탁 당겨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을 분기별로 보면 이런 트렌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코스닥은 2021년 4월 달에 딱 한 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연속해서 샀던 거예요. 네. 이때가 제일 좋았어요. 네. 그리고 1분기 보세요. 엄청나 팔죠. 네.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이 급락하는 거죠. 이어서 또 계속 매도를 네, 하는군요. 계속 매도하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이 보세요. 2021년 4월 달에 처음으로 4Q에 1조를 사고 예. 그다음에 기관들이 5천억을 사고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7천, 이게 조단위니까 0.74하면 7천억이라는 얘기죠. 예. 이전에 코스닥을 7천억 산 적이 있나요, 외국인들이? 없었습니다. 요때 한 번 빼고 없죠. 예. 그때 한 번 빼고 네. 한 번도 안 나왔었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래소가 이렇게 17조 사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산다 이러면 요때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관은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스닥 종목 장세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 매수 장세가 아니라 스마트머니 장세. 이렇게. 스마트머니 장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기관이 지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스마트머니는 기관으로 안 잡히거든요. 네. 개인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개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아, 그게 스마트머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통 코스닥이나 거래소의 분기별로 외국인 기관 수급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예. 어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씩 끊어서 봐야지 이게 보이는군요. 이렇게 매도랑 매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3개월씩 끊어서 보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예. 3개월 단위가 무슨 단위예요? 실적 발표 단위.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실적하고 실적 단위하고 수급 단위를 맞춰야 된다. 이게 제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제표님 그거 어떻게 다 그 기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셀 쓰다 보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HTS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공부한다 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놓으면요. 네. 좀 연습이 되면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요 두 가지는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3개월 단위로 수급을 좀 분석해서 이렇게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보십시오라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대표님께서 또 시황 분석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두 번째 수급 지표로 이 섹터별 특이한 수급 특징을 꼽아주셨었는데 네. 이 섹터별 수급 특징을 파악하려면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고 있는 수급 지표는요. 네. 제가 시황을 볼 때 반드시 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저랑 같이 시황을 볼 때 보는 수급 지표랑 동조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제가 네. 여기서 섹터별 특이한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수급도 아니고 예. 특이한 수급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 파악에 의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네. 첫 번째 먼저 보면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인버스. 인버스는 인버스 2X 우리 이제 보통 곧버스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품인가 하면 예. 시장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거는 2배씩 상승하는 거예요. 어. 시장과 반대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100포인트가 떨어지면 곧버스를 산 사람들은 200포인트를 먹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왜요? 두 배를 가니까요. 아니, 2배를 가는데 시장하고 반대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시장과 똑같이 동조화되고 이건 시장과 엮여되는. 만약에 시장이 폭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개인들은 뭘 사겠습니까? 인버스. 인버스 2X를 삽니다. 아. 이걸 이제 곧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이게 2배씩 간다고. 근데 보면 아까 제가 2021년도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갈게요. 2021년 상반기에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2021년도에 이렇게 팔다가 2021년 4분기에 살짝 샀다가 네. 다시 상반기에 엄청나게 팔죠, 이렇게. 네.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걸 이제 수급을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아, 추세가 지금 안 좋구나. 그런데 두 번째는 특이한 수급의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보면 금융투자라고 있어요. 이게 금융투자는 뭐냐면 증권사. 예. 그러니까 증권사를 이제 증권사에서 수급 들어오는 거, 매수가 들어오는 건 다 금융투자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금융투자가 작년 1월 달, 2월 달부터 기관들이 많이 파는 중에 금융투자가 유독 인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요. 이렇게. 오. 시장이 안 떨어질 때였거든요. 한 네. 3,000에서 한 2,800 갈 때였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3,400까지 가버리면 금융투자는 엄청나게 손해가 나요. 시장하고 반대니까. 네. 그럼 얘는 시장이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작년 상반기에 금융투자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상품에 배팅을 했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과 기관도 작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엄청나게 팔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수급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아, 조만간 시장이 안 폭락을 좋아지겠구나. 하는구나. 아. 그걸 대비해서 금융투자가 곧버스를 이렇게 많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사둔 거군요. 네. 왜냐면 시장에 대한 해치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보면 이렇게 금융투자가 시장이 하락하는데 막 배팅을 하는 동안에 네. 우리 개인들은요. 곧버스를 팔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곧버스를 판다는 거는 레버리지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레버리지는 시장이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예, 예. 2배씩. 예. 반대로 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많이 금융투자가 많이 이렇게 매수를 했던 곧버스가 이제 10월 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지수가 한 2,100으로 떨어졌잖아요. 10월 달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샀던 걸 금융투자가 어떻게 해요? 다 이익 실현해요. 근데 정작 개인들은 지수 바닥에서 곧버스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수급도 보니까 코스피가 2022년 3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4월 달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국인들하고 와. 금융투자의 수급과 개인들 네.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한 어떤 수급은 반드시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방향성을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버스도 이렇게 항상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되게 좋으니까요. 예. 또 하나 보세요. 이게 신용융자잖아요. 네. 신용융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내 자금이 5천억 있으면 이렇게 그걸 담보로 해서 내가 5천억을 더 사는 거예요. 소에서 예. 자기 좋은 말로 레버리지 그러지만 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대출을 받아 사는 거예요. 내가 아. 주식이 만약에 5천억 있으면 난 5천억 말고 3천억 더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5천만 원 담보로 받았고 1억치에 사면 내가 50% 먹어도 더블 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녹심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신용융자가 올라가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네. 여지없이 지수가 폭락하면서 개인의 신용융자가 반대 매매가 나가요. 아. 또 올라가면 여지없이 떨어져서 또, 반대 매매 나오고 이때 보세요. 작년 2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용장어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지수가 하반기에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이 급락하는 바동에 5조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야. 근데 지금 올해 지금 개인들이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용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변동성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고 금융투자가 인버스, 곧버스를 많이 사는데 개인들이 신용이 많다 이러면 진짜 시장 큰일 나는 거고. 네. 지금은 그냥 외국인들도 사고 금융투자도 인버스 안 사고 개인들만 인버스 사는 거니까 신용이 올라가 봐야 단기 그냥 박스에서 하락 변동만 나는 거지 방향성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용융자는 방향성에 대한 조만간에 좀 변동성이 커지겠구나 이거 보는 지표고 네. 곧버스나 외국인 수급은 방향성 보는 거. 방향성. 추세가 막 크게 떨어진다, 크게 올라간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방향성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변동성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용융자가 이렇게 올라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증권사 HTS 중에 유일하게 신용융자를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가 HTS가 요즘 많이 나와요. 예. 예. 꼭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신용융자가 만약 개인들이 막 팔 때는 시장이 좋으니까 네. 조금 추격해도 돼요. 좋은 종목은. 네. 근데 이제 신용융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네. 추격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떨어지면 받쳐서 사야 되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의 전략이 바뀌는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신용융자 요거 수치는 반드시 좀 봐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냥 차트만 보고 하지 마라. 네, 수급에서는 하지 되게 말고 중요하다. 방향성과 네, 모든 것을 변동성. 파악하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난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을 봐야 되니까 네, 곱버스라든지 그쵸. 외국인들 수급 3개월 단위로 보면 되고요. 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용융자 이거 보시면 돼요. 됐나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용융자를 봐야 되는군요. 네, 신용자가 많이 올라오면 변동성이 커지니까. 제가 또 단기 투자자니까. 아 그래요? 예. 그 신용자 물론 이제 단기 투자자도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보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변동성 요인 신용자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형태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물 누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파생편이 우리가 8강에 돼 있잖아요. 네네. 그때 하시죠 뭐. 그렇게 하고 롤오버 제가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물이 3개월마다 만기거든요. 예, 예. 근데 요거 롤오버 외국인들 롤오버는 제가 꼭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 방송 보시는 파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8강 때 꼭 보세요. 제가 또 파생을 제가 한 30년 정도 해서 예, 그렇죠. 그 파생 강의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파생하신 분들은 꼭 8강이 언제일지 모르겠네. 3월 며칠이다. 24일인 같은 걸. 예, 앞으로 3주 뒤에. 네, 3주 뒤에. 있습니다. 요거 말고 3주 뒤에인데 꼭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다 중요한데 제가 이거 수급을 통해서 이게 보면 한번 보세요. 네. 우리 명건 씨도. 지금 2021년도에 3,000선 이상에서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예. 개인들이 많이 산다는 건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제가 요거를 이렇게 수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요것만 제가 딱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걸 해보세요. 근데 66조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자 우선주는 36조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3,000선 이상에서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주식도 한 30 정도 샀네요. 30조 정도, 그죠? 예. 왜냐하면 요거 빼기 요거 하면 30조가 나오니까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도 한 30조 정도 산 게 되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2,600에서 2,700선까지의 매물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만 17조를 샀어요. 근데 개인들의 전체 코스피 종목의 매수 금액은 16조 68이죠. 네. 그러면 작년에 개인들이 2,600에서 2,700까지 샀던 16조 6,800억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산 게 17조 7,600억이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산 거를 빼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산 거는 산 게 많아요, 판 게 많아요. 판 게 많습니다. 판 게 많죠. 예. 그러면 개인들은 매물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2,600이나 2,700은 올라가더라도 네. 개인 매물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급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16조를 샀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17조 사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전자하고 전자 우선주는 조금 올리고 네. 다른 건 많이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장이 어때요? 2차 전지면 주구장창 땡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2,600에서 2,700까지는 2차 전지는 매물대가 없거든. 그렇죠. 삼성전자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급 분석을 안 하면은 알 수가 없죠. 매도했는지도 몰랐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네. 작년에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16조를 샀구나. 네. 굉장히 16조를 샀구나. 그러면 작년에 16조 물려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서 개인들 매물 나오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해 버리면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보면서도 올해 2,700까지는 매물대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 파악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엑셀만 좀 하면 다 알아요. 저 엑셀 못 하거든요, 잘.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 하면 뭐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엑셀 하는 거에 한 10분의 1만 투자하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시황 파악에 있어서 각종 경기 지표나 또 외국인 수급도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앞서 핵심 수급 지표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경기 지표나 외국인 수급을 비교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하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제가 이것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수출 증가율이 2021년 1월 달에요. 이렇게 네. 해서 9%에서 41%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네.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니까 한국의 수출은 세계 경제의 풍량계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수출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16%에서 41%로 막 급증하면 신문에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명건 씨? 신문에는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있다. 경기가 엄청 좋다. 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2021년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는 15%였던 수출 증가율이 21%, 18%, 21%막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예. 이러면 40%에서 15% 찍고 나서 21% 가면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신문에서 아 이제는 경기가 바닥을 잡혔다. 예. 연착륙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좋은 구간에서 수출 증가율이 좋은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한번 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 같으면은 또 금융 투자가 아니 수출이 왜 15에서 21% 올라가는데 곧버스를 사요. 그쵸. 인버스트엑스 사요. 그러니까 예. 수급하고 경기하고 지금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럴 때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문에서 수출 잘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보면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막 지금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막 이거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죠. 바닥을 모르고. 네. 여기서 40에서 이만큼. 근데 외국인도 어때요? 지금 사고 있군요. 오히려 사고 있죠. 근데 신문에는 작년 하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1800 간다. 예.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야. 제가 얘기했는 것 경기 지표와 외인 수급을 비교해야 된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보력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네들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간다 이런 얘기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황과 관련한 수급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황 분석 시에 체크 포인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을 반드시 체크를 해라. 두 번째는 섹터별 특이한 수급 특징을 주목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지표와 외국인 수급을 비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황 분석 포인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제 대표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수급 분석을 실전에 또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이론과 실전이 또 달라가지고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예.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점을 또 조심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종목 수급을 하면서 그 얘기는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종목 수급을 하면 이제 들어가서 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종목 수급을 보면 지난주 이 종목을 얼마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기 단위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이 삼성엔진이라는 수급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보면 2027년도에 3천억 샀어요. 네. 2028년도에 4천억 샀어요. 2029년도에 2천억 샀어요. 근데 2020년도에 2천억 팔았어요. 그럼 아직 얼마 안 판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2021년도 얘가요 3배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건 요때 코로나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수급이 굉장히 빵빵하게 이렇게 딱 매집된 종목들은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떨어진 것 이상으로 사버립니다. 그래서 수급을 볼 때는 연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SM 볼게요. 보세요. 2021년도에요. 2021년도 상반기에 960억 샀고요. 2021년도 하반기에 1,700억 샀죠. 근데 2022년도 상반기에 샀고요. 한 번도 안 팔았죠. 2년 네. 동안. 최근에 SM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가장 핫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카카오랑 뭐 하이브랑 너무 그얘 6만 원에서 12만 13만 원 더블 나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급을 볼 때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난 체크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월봉 차트에다가 외국인 수급을 딱 막대로 딱 넣어놔요. 네. 그러면 그냥 내가 한 달 샀는지 두 달 샀는지 그거 보는 것보다는 추세를 볼 수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예. 그러면 HPSP라는 거는 지금 주가는 계속 박스권에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 어때요? 계속 사고 파는 게 파란색이거든요. 네. 사는 게 월간 단위로 이거거든요. 소폭이긴 해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군요. 소폭 아니죠. 이때는 엄청나게 사죠. 예. 예. 그러니까 사고 나서 안 팔았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지금 계속 그 자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가를 딱 눌러놓고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LG화학 보세요. 요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예. 작년에 상반기 엄청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네네. 쭉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이 파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월봉 단위로 해서 수급을 막대로 보면 굉장히 편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 한번 볼게요. 네. 아프리카 TV 보세요. 여기에서 샀다가 올라갈 때는 안 샀잖아요. 네. 떨어졌는데 이건 기관 수급이에요. 외국인 아니에요. 밑에서 보세요. 기관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온 게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이고요. 현대일렉트릭도 보면 기관수급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기관수급입니다. 외국인 아니고요.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을 비교해 보면 이게 막대로 그러니까 몇 년치를 딱 이렇게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요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명건 씨? 너무 이게 궁금했어요. 기간별로 예, 예. 평균 매수 가격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했죠. 그러니까 그쵸. 즉 네. 뭔 얘기인가 하면 네. 현대일렉트릭처럼 이렇게 기관이 계속 사는데 요 샀던 가격의 평균 매수 가격이 얼마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너무 궁금해요. 요거는 도표만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엑셀 파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네. 근데 요렇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연기금의 기간 평균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쭉 가서 여기 그러니까 주가가 요 선은 평균 매수 단가가 있는데 요게 딱 들어오면서 요 선에 딱 크로스가 돼요. 네. 그럼 요때부터 사면 돼요. 그럼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예, 예. 평균 단가보다 높이 있잖아요, 주가가.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기금이 평균 매수 단가 쭉 내려오는데 이것들을 쭉 내려오는데 이게 평균 매수 단가 밑에 있는 형태에서 크로스가 날 때 이때 사면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SM도 보면 제가 이걸 보잖아요. 2020년 3월에서 2022년 6월 때까지 보면 보세요. 막대가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가격대가 어디예요? 6만 원에서 7만 원대죠. 그러면 얘네 6만 요 밑으로 내려오면 사야 돼요. 안 팔았으니까. 예, 예. 그럼 결국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아. 이것도 한번 보세요. 평균 단가 HP, SP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그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6만 원이야 5만 원대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럼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거저시 또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분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요. 예, 예. 그거 제가 요거는 7강인가 그때 우량주 특선이 있어요. 실전 매매. 네. 그때 제가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을 한번 다 갖고 오면 어떨까요? 방금 말씀 못하신 내용은 7강에서 해주시고 네. 앞서서 말씀 못하신 내용은 8강에서 아까 해주신다고. 네, 파생 부분만. 예, 파생 부분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종목하고 시황에 대한 수급은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한 준비해 오신 부분 슬라이드가 또 많으신데 또 다 말씀을 못 하셨어요. 오늘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 예, 매번 그냥 넘어간 부족해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8강, 7강 때 우량주 좀 더 하고요. 수급 좀 종목 수급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8강 때 파생하면서 시장 수급 좀 더 하고 이렇게 하죠.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황 파악과 종목 매매를 위한 수급 분석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실력을 발판 삼아서 더 큰 성공을 꿈꾸게 하는 와우넷 스페셜. 오늘도 수급 분석의 대가 졸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와우넷 스페셜이 참 이게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아쉬운 것 같은데 또 오늘 이후에 또 그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뭐 목요일 날 저녁 9시에서 10시 30분에 예. 와원에 항상 하잖아요. 그죠? 예, 그쵸. 와원의 사이트 가면 저희가 또 예. Q&A 하니까요. 그 와원의 사이트 오셔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졸교 대표님, 예. 우리 김명건 MC가 한번 더 정리해 주세요. 예,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저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졸교 대표님과 함께하는 Q&A 라이브 방송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조일교를 검색하시면 이 와우넷 파트너 졸교 대표님의 특별한 공개 수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넷 스페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이브 방송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 제안을 제가 하면 예. 될까요? 우리가 한 8강 정도 되면 네. 이제 제가 앞에서 강의하지 말고 네.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해서 한 1시간 동안 진행해 보실래요? 8강에서 같이 예. 토론하시는 걸로. 예, 그때는 저는 진짜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파생이 좀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꼭 1시간 동안 같이 하는 걸로. 제가 공부 많이 해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졸교 스페셜 5번째 시간. 오늘은 졸교 대표님의 주전공이었습니다. 시황 파악과 종목 매매를 위한 수급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남들은 모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더 큰 성공으로 향하는 길, 와우넷 스페셜과 졸교 대표가 그 이정표가 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졸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일교 스페셜 5번째 강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황파악과 종목매매를 위한 수급 분석법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믿음직한 투자 멘토 조일교 파트너의 강의와 함께 여러분의 투자 내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화면 속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주식과 파생, 교육 VOD와 자료집까지 풍성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방송에서 못다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일교 파트너의 스페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